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대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관련 실행 방안을 통해서 온실가스 152만 톤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시민 실천 사업인 탄소 포인트제 가입 실적으로 31만 톤, 도시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56만 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보행 분담률 개선으로 47만 톤을 감축했는데요. 당초 목표보다 14만 톤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수익도 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눈앞에 닥치면서 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은 필수가 되는데요. 대구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업종 비중이 높고 교통 등 시민 참여가 중요한 분야의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실행 계획을 잘 세워서 탄소 중립 도시 대구 실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영천 나들목 내리는 차량들 갓길 차로 따라서 많이 답답합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 차량 증가로 인해서 정체를 보이고 중부내륙지선은 현풍 방향으로 옥포 분기점 16km 지점에서 차량이 가득 몰리면서 답답한 모습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서변남로 무태내거리에서 북대구 요금소 방향으로 서변대교 교차로 안쪽 1차로와 2차로로 승용차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간 정체를 보이고 구마로 볼리내거리에서 성당내거리 방향으로 성당내거리 150m 못 간 지점 3차로 쪽으로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인데요. 뒤쪽으로 답답한 모습 보입니다. 테크노폴리스로는 현풍 방향으로 수목원 삼거리 일대부터 정체를 보이고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봉교에서부터 서행으로 움직이면서 수성교 지나 경대교, 침상교 빠져나올 때까지 차간 간격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앞선 순환도로는 상동교 방향으로 대명 고가교 일대부터 정체를 보입니다. 이어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방향으로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신호에 따라 몰렸다 풀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검단로는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복현오거리 구간 많이 답답한 모습 보입니다. 동북로는 공산수원지 삼거리에서 상격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 차량꼬리가 길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포항 16도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0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 또 오전에 경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대구 기업 10곳 중에 4곳이 이 고환율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4일 대구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난 6, 7일 대구 수출입 제조 120개사를 대상으로 환율 상승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응답 기업의 41.7%가 고환율로 인해서 원자재 단가 인상, 또 대금 결제 시에 환차손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환차익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22.5%였고 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응답은 25.8%였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 고환율이 일단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환율이 어느 정도죠? 네, 지금 환율이 약 1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 연초에는 1,180억 원 80원대였는데 최근에는 1,440원대까지 치솟았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네,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수출 금액은 이 평균 7.4% 늘어나긴 했고 이게 마진의 경우에 3.9%포인트 이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생산 비용이 또 늘어나거든요. 이 95.8%가 원자재비 부담 증가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물류비 증가, 해외 법인 관련 비용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순이었는데요. 문제는 지역 기업들이 상승한 생산비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이 늘어난 생산 비용을 제품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게 올 초와 지금 현재 환율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연간 사업 계획을 기업이 세우는 데 있어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렇겠죠. 응답 기업 중에 79.2%가 올해 이 사업 계획 수립 시보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마땅한 이 고환율 대비책이 없다는 게 대구 기업들의 좀 문제점인데요. 44.2%가 대응책이 없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 대응 중인 기업조차도 인건비 등 원가 절감, 수출입 네. 단가 조절 등 그러니까 지금 고환율이 되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것이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아직까지 좀 취약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네.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뭐 상황에서요. 기업들도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예. 기업 지원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803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도립공원 803이 아닌 국립공원 803이 시민품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가 803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어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평가 준비서를 심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을 향한 절차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네. 환경부는 전략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 803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빠르면 11월 말이나 올해 안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지자체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지정 결정을 하게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비로봉을 중심으로 산 정상에 박혀 있는 방송통신탑과 레이더 기지 등의 군사시설 이전 없이는 진정한 국립공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우 광주시와 국방부가 지난 18일 관련 협의를 갖는 등 군사시설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또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갓바위 케이블카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또 여기다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도 충족해야 합니다. 어쨌든 803 국립공원 지정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맞습니다. 소식 네. 들었습니다. 소식을 간단하게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제가 어제 유제품 생산 기업인 푸르밀의 사업 종료로 이 정리해고자가 발생했다. 우리 대구 공장도 영향을 받는다. 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화물차 기사 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푸르밀 대구 공장 생산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가 총 44명인데 이들 모두 이 푸르밀 공장에서 화물 지임만 해왔던 이 노동자들이거든요. 지금 회사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걸 좀 취재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 푸르밀의 홍보팀 관계자와 좀 통화를 했었는데 이 홍보팀 쪽에서도 이 공장 가동 종료 이후 어떤 계획조차 회사 쪽에서 내놓고 있지 않아서 자신도 진짜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기업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이 해당 기업과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되네요. 네. 예.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이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시절에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을 반포한 지 122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10월 25일을 이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데 이 독도의 날 행사 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영토 주권을 어떻게 하면 더 공고히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월 25일 오늘입니다. 지역에서도 독도 관련 행사들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죠. 네,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2005년 조례를 만들어 해마다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행사를 소개해드리면 지난 18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병욱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마신 생명의 샘 물골 복원 프로젝트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성균관대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 40주년을 기념한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해양법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고요. 네. 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개최하는 시마네현 중등 부교재 중 죽도 관련 내용에 대한 반론 특강을 경북도가 후원했습니다. 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칠곡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행사장에선 독도 소재 상품의 산업화와 생활화를 위해 제4회 독도 상품 비즈페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다양한 행사를 지금 마련했는데 최근에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관련 사업의 권한을 정부가 경상북도로 좀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고요? 네, 이 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은 2008년에 이 독도 영토관리 대책단 구성을 통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이 독도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이 독도 방파제도 구축하고 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까지 이 3대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 독도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독도 입도지원센터마저 환경오염 또 문화재 경관 저해 등의 사유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보류되고 있어서 이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는 이 모든 원인이 정권에 따라서 이 독도 외교 전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교적 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때문에 정부와 이 대통령 정권과 관계없이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 경북도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독도의 날 역시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이 아닌데 네. 이 생각해 보면 이 독도가 우리 영토기 때문에 굳이 기념일을 정해가면서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경상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독도의 영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벌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관할 행정구역인 경상북도는 뭐 예전부터 이 독도 관련 사업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물골 복원 프로젝트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 이런 뜻을 밝혔더라고요. 이 사업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물골은 예전에 독도 의용수비대가 식수로 썼던 곳인데요. 독도가 우리 국민 생활의 터전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물골의 수질이 악화되었는데요. 원인으로는 조류 배설물 등의 유입과 취수지 저수조 등 인공 구조물의 물이 장시간 정체되고 여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 등이 꼽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서도 사면을 따라 흐른 뒤 물골로 모여든 지하수가 인공 구조물에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집안 안정성에 악영향을 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말로만 우리 땅 독도를 외칠 게 아니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식수로 쓰던 물골을 다시 음용수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독도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이슈가 군 입대하는 BTS를 독도 경비대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이 독도는 불가능합니까? 군이 아니라 경찰이 지키는데 이게 의무 경찰로 전환복무 제도 역시 폐지가 됐거든요. 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이 독도 경비대로 갈 수 없습니다. 또 경찰의 제도와는 별개로 이 BTS를 독도와 연결짓는 게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 영유권 인지도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BTS까지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요즘 뭐만 하면 BTS와 연결 짓는 게 일상인 것 같은데 네. 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든 좀 빌미를 잡으려는 일본의 시비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도는 왜 군이 아닌 경찰이 지키나요? 전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예, 맞습니다. 독도에 군부대를 주둔시키면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독도 해역의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우리 군이 독도에 주둔하게 되면 일본 우익을 더 집결시키는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해양경찰청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함정 대신 자위대 군함을 파견하는 핑계를 일본에 제공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평화적 상태에서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로 군부대가 아닌 경찰에 독도 경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네. 예,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보는 지속적이며 평화로운 지배에도 적합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예, 그런 맞습니다. 전략이군요. 일본은 그런데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정부는 그런 일본의 의도에 좀 말려들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독도가 분쟁 지역화되면 우리가 영유권 분쟁에서 불리해지는 건가요?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 첫 번째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단심제입니다. 한 번의 결정에 의해서 이 최종 결론이 나거든요. 이게 국가 주권 문제가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한 번의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게 있고요. 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또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그렇죠. 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회에서 지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뭐 네. 이런 거 지정하는데 보면 이 상당히 일본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군함도를 지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이후에 여기에 한국이 반대한 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좀 반대하는 것까지 보면 일본이 이 많은 자금을 바탕으로 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벌이고 있는 이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에서는 절대 국제사법재판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거기에서는 자신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는 거죠. 네. 이걸 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독도가 되게 먼 과거의 것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여 년 전 자료이고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초중고교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응답한 학생의 약 13%가 독도의 위치에 대해서 황해나 남해 또는 잘 모른다라고 답했는데요. 또 특히 초등학생 응답자 중에는 10.4%가 독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하. 예, 물론 뭐 오래전 설문조사인 만큼 현재 학생들 더욱더 독도에 대해 잘 모르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달라져 있기를 예. 바랄 뿐입니다. 네, 예.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이 사이버 독도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늘 독도의 날이니까 한번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네.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독도 문제를 두고 지나치게 이게 국수주의적으로 흐르다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 경북도의원이 대마도 반환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는데 이게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우리도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겨보자라고 아하.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 대마도를 분쟁지역화 시키면 독도도 역시 분쟁지역화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 주장을 계속해서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꺾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꼭 우리 시민들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월 25일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서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대구시 서구에서 북엔 다문화 축제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서구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는 북엔 다문화 축제가 열렸는데요. 독서 및 다문화 유공자 시상은 물론이고 우리말 퀴즈도 풀고 베트남 전통춤과 중국의 병검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는데요. 현장 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서구청 교육청소년과의 한미양 과장에게 축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서는 독서 명언이 들어있는 포춘 쿠키를 이용해서 포춘 쿠키 속에 담겨있는 독서 명언을 캘리그라피로 직접 그리고 찍어내서 거울로 완성해서 담아가는 그런 만들기 부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해져 있는 명언을 하는 게 아니라 독서 명언 속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구절을 이용하다 보니까 신선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가 뭘 봐야 될까요? 아이가 보는 게임 화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읽어주고 같이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이의 귀 속에,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장소가 이제 이영공원이라는 공원 속에서 열리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와서 같이 어울리고 또 같이 체험하고 같이 휴식하면서 가족 간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여유 있는 문화 생활로 이렇게 정착돼 가지고 주민들이 돌아갔을 때 해마다 가을이면은 북축제가 있더라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책 축제와 가을이 참 잘 어울리네요. 네, 그렇죠. 책과 다문화를 같이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더 특별한 축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구의 인구는 대구시 전체 인구의 6.8% 정도로 인구수가 많은 구는 아닌데요. 다문화 가구 수는 대구시 전체 다문화 가구 수의 11.3%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구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을 했는데요. 서구 가족센터 박순만 관장에게 다문화 체험 부스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어서 게임 세대의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주제로 강연한 이장조 작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부스는 논나라는 베트남 전통 모자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네덜란드에서는 풍차 만들기 그리고 여러 나라의 도시들의 모습을 담은 장난감 만들기도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연도 날리고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게임을 가지고 각각의 집에서 많은 갈등들이 좀 있는데요. 왜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이 어떤 의미나 가치, 미래의 비전들이 있는지를 좀 인식해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소통법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드렸습니다. 애들한테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된 거고요. 거기서 유튜브나 게임 같은 경우는 핵심 콘텐츠고요. 뭘 즐기고 있고 뭘 하고 싶은지 그런 욕구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님이 읽어주신다면 그 욕구를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의 행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실제로 저희가 집에서도 써봤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아이들의 가능성들을 읽어봐주고 지원해준다면 게임으로 갈등도 줄어들고 아이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경험이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내에서 이렇게 축제가 잘 되는 거는 근래 들어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우리 서구민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체험했습니다. 아마 이 경험은 앞으로도 잊혀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참 좋았었는데 야외에서 체험도 하고 강연도 들어서 참 많이도 좋아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문화 체험을 하면서 만든 홍등을 들고 다니거나 또 연을 날리면서 신나게 뛰어놀았고요.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책 나눔 행사에서 받은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게임할 때 잔소리 줄여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쉽지 않죠. 네,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중립초등학교 5학년 김민지라고 합니다. 전통 의상 입기랑 소원을 말해봐 책갈피 만들기를 했습니다. 저는 중국 의상을 입었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즘 청나라, 중국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랑을 하려고 중국 의상을 입었습니다. 또 책갈피 문구 쓰는 것도 했는데 좀 어떤 내용 썼어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썼습니다. 뭔가 이렇게 적으면 진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되게 설렜던 것 같습니다. 서구 평양에서 구교진입니다. 우연히 여기 막 음악 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뒤에 왔는데 체험 부스도 많고 선물도 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독서 저금통을 받았는데 읽고 싶은 책을 적어서 저금통에 저금액을 모은 다음에 그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책 읽는 습관 들이는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다문화 체험도 했는데 여러 나라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런 축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구 서구에 살고 있는 정영이라고 합니다. 나눔 책방에서 애기들 볼 수 있는 동화책을 무료 나눔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단풍도 들기 시작하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가을날을 마음껏 즐기면 좋겠습니다. 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인데요. 이 좋은 계절이 지나기 전에 책 한 권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 쌓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과 다문화를 연결한 축제여서 의미가 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그런 축제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사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내려가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3도에서 17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풀리겠는데요. 반짝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